신체화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문제하고 그렇다면 그러한 신체화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래서 치료적인 기법은 어떻게 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아주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단순하게 신체화 상태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분석 속에서 우리의 사이키가 어떻게 활동하기 때문에, 어떤 다이내믹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심리 내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우울한 증상이나 분열적인 상황이나 강박적인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드러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신체가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생각보다 광범위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대부분 메디컬 마들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주는 영향을 그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민성인 경우들도 대부분 신체적인 것만으로 이해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잘 실증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증인 환자들, 암을 앓고 있는 분이라지 이런 분들도 반드시 신체적인 원인인가 한다면 정신적인 충격을 가지신 분들 중에 암의 발생률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병인론적으로도 이 마음이 가지는 영향이 신체에, 우리가 보통은 시민성이라고 보지 않는 일반 질병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우리가 탐색이 안 되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명백하게 메디컬 마들 쪽에서 아무리 뒤져봐도 신체적인 생리적인 원인은, 생리적인 탐색을 통해서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없는데도 이분은 신체적인 질병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 시민성인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좀 더 리서치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질병 전반에도 요즘에는 사이키와 바디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분야는 계속해서 탐색돼야 될 분야인데 지금까지 우리 실제 임상에 도움이 될 만한 이론들을 모아서 이번에 또 특히 이쪽 분야에 아주 탁월하게 기여를 한 이 맥두걸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아마 맥두걸의 책을 보시면 첫 번째 여기에 아마 추천을 쓴 게 포워워드를 오토 컴버그가 썼어요. 제가 ICC에서는 지금 컴버그의 책을 가지고 이게 이런 우리가 경계선 성격 장애나 자개적 성격 장애자들에 대한 어떤 강의를 제가 컴버그를 통해서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근데 이 컴버그라는 분은 프리에드퍼런 환자를 돌보는데 우리가 보통 중증 환자라고 얘기하는 신경증 환자 레벨보다 훨씬 더 중증인 경계선적 성격 장애자들에 대한 아주 굉장한 임상적인 이론을 개발하신 분이 오토 컴버그인데, 그분이 아주 추천서를 쓸 만큼 이 맥두걸은 굉장히 뛰어난 저술가예요. 그 임상가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학기에도 이분 첫 번째 책을 쭉 정독하시는 과정 속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이 작업을 해나가면서 이 작업 속에서 어떤 인텔렉츄얼한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임상 케이스나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삶 속에서 느끼는 통찰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티어터라는 용어가 심볼릭하죠. 이분이 처음에 쓴 건 마음의 극장이었어요. 2편이 몸의 극장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극장에서 해소가 잘 안 되면 몸의 극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마음에서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해소가 되는데, 마음으로 이걸 정교하게 다뤄내지 못하면 결국 몸이 그 대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동원된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단순한 신체화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신분석 전반을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체화로 드러나는 경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화 속에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 극장이라는 것 때문에 극장이라는 의미를 보시면 거기에는 등장인물이 있고 거기에서는 스크립트라고 할까요? 대사, 대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등장인물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대사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라고 드라마를 이해를 하시는. 여러분 요즘 드라마를 잘 보시니까 잘 이해를 할 거예요. 드라마의 작가가 지금 이쪽에 있죠. 그 드라마에 여러분들은 참여하시는 거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분들의 마음의 드라마에 여러분이 파트너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몸의 드라마의 파트너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관전할 것인가? 아니면 이분과 같이 이분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작업에 어떤 작업을 하고 싶어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럼 그 작업에 같이 참여해서 이분을 도울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 티어터라는 말 속에 드러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팬터시가 이 속에 함께 접목될 가능성이 있죠. 극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어떤 드라마죠. 드라마는 팬터시의 연속이죠. 동적인 팬터시, 다이내믹한 어떤 팬터시죠. 역동적인 팬터시가 지속되는데 마음속에서 역동적인 팬터시가 상연되길 수도 있고 이게 몸을 무대 삼아 몸을 통해서 어떤 무의식적인 팬터시들이 상연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어떤 신체적인 아픔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신체적인 아픔이 아니고 정신 내의 갈등으로부터 오는 그 갈등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이 심리적인 증상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증상은 다양하게 드러나는데 그 속에서는 어쩌면 그 밑바닥엔 우리가 프로이덴식으로 생각한다면 근원적인 역동이라는 게 있고 그로부터 오는 무의식적인 환상들이 그걸 배경으로 여러 가지 소망이 생겨나고 그 소망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상상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과정이 어쩌면 어린 시절에 아이가 생각했던 삶 속에서 가졌던 자기 고통스럽거나 힘든 어떤 상황 속에서 그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사용했던 방법을 어른이 돼서 계속 사용한다면 그것이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계속 남아 있어서 이분들이 신경증이나 혹은 정신증 혹은 경계선 성격 장애로 드러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마음의 작업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신체를 통해서 신체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넓게 이해를 하신다면 이 수업은 어쩌면 아마 무의식적 환상을 공부하는 첫 번째 시간과 이 신체화를 공부하는 이 두 번째 시간은 결국 한 클래스라고 여러분 이해하셔도 좋아요. 서로 같이 이해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의 내적 대상이 우리가 전의를 통해서 투사액 동일시 등으로 이렇게 투사가 된다고 한다면 이거 우리가 우리 인격으로서 이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죠. 전의가 일어나면 이 사람의 과거 속에서 만났던 여러 대상 중에 하나가 내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분 안에는 여러 어머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아버지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스플릿 되어 있는 이런 아니면 각각 그 속에 다양한 내적 대상들이 우리에게 투사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마음 극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티어터 속에서는 다양한 등장인물이 그래서 아버지가 등장하자면 아버지가 내 3살 때 아버지일 수도 있고 5살 때 아버지 내가 대학 때 아버지일 수도 있고 각각 그 상도 다를 수 있겠죠. 대상 자체가 굉장히 가혹한 대상일 수도 있고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친절한 대상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적 대사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드라마 속에 한 역을 맡는다면 이 롤 자체는 수시로 변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왜 환자의 전이 속에서 우리 역전이 정서가 왜 그렇게 복잡한가를 좀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프리플로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프리어소시에이션을 프리플레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아이들에게서는 플레이 자체가 하나의 연상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프리어소시에이션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놀이치료가 아이들에게서는 이거 자체가 하나의 정신적인 웍이라는 얘기죠. 이게 어떤 정신 작업이라는 얘기. 단순한 플레이가 아니라 아이들에게서는 우리가 자유연상하는 것과 같은 것이 플레이 속에서 드러난다. 이런 부분을 멜라니 크로나니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프리 어소시에이션, 환자는 프리 어소시에이션 한다면 내담자는 여기서는 맥두걸 얘기는 프리 플로팅 티어라이제이션을 해야, 우리가 이론화 작업이 프리 플로팅이라는 거죠. 자유 이론화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유동적인, 그러니까 플렉서블한, 뭔지 모르겠, 우리가 선입견이 아니고 내담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떠오르는 티어라이제이션이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논문을 쓸 때 하이파서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의 가설, 이 내담자에 대한 우리는 항상 우리 분석가는 내담자에게 어떤 전달하는 해석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해석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마음속에 해석을 한다는 얘기는 티어라이제이션이 일어난다는 얘기. 이거 티어라이제이션 자체가 자유현상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고착되지 않은 이론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경직된 어떤 기존 띠어리를 여기다 더 씌우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것을, 그거 자체가 하나의 이 사람에 대한 이론이라는 얘기. 이 사람에 대한 하이파서스를, 이 사람에 대한 가설을, 이 사람은 이렇게 이해된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나한테 떠오르는 것 자체가 자유현상하고 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서는 안 된다는 걸 이해를 하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기존 이론을 달달 외워가지고 그 이론을 가지고 이 사람은 강박증 환자에게는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잘 봐야 되겠어.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프리 플로팅 티어라이제이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맥두걸이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프리 어소시에이션을, 이게 어떤 면에서는 자유현상과 함께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것은 우리 자체가 항상 어느 선입견 갖지 않고 우리 자신이 개방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어떤 우리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하고 같이 가죠. 그 얘기를 어떤 이 저자인 맥두걸이 자기 용어로 다시 프로이드 얘기를 설명한 것이겠죠.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고 내담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어떤 가설들을 우리 것으로 가져가는 과정을 티어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 이론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심리 내적인 작업을 워킹아웃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정신치료, 누구나가 우리 심리 내적인 작업은 일어날 수 있죠. 자기 안에, 자기의 이고 안에서 일어나는 의도하고 내 마음에 셀프 리플렉션 한다, 셀프 어널리시스라고 한다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정교화 작업일 수 있게, 일레버레이션 하는 거죠. 사이킥 워크이죠.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을, 이거 내가 심히 불편하다고 하면 내가 왜 불편한가? 내가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쉐임풀한가? 하면서 내 안을 들여다보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내 내적 사이킥 일레버레이션, 심리적인 정교화 작업이 그 자체가 레이버라는 일이에요. 그냥 어쩌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 애쓰면서 리플렉션, 셀프 어널리시스를 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자기 안에 심리 내적으로 하는 작업을 어쩌면 여기서는 워킹 아웃이라는 개념을 쓴 것 같고, 또 워킹 트루라고 할 때는 이게
정신분석 치료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대상관계 속에서의 어떤 지금 워킹 아웃에 나오는 것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걸 좀 더 심리치료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 정신 작업을 그 속에서 공동으로 하는 작업에 더 중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워킹 트루라고 한다면 보통 워킹 트루는 이분은 독특하게 워킹 아웃이라는 거 워킹 트루를 구별을 했는데 그렇게 구별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렇지만 워킹 트루는 일반적으로는 한 번의 해석으로 내담자에게 통찰을 준다고 해서 지금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신경증적인 이슈들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럼 한 번 해석했지만 또 똑같은 것이 레피티션 됐을 때 다시 해석하고 그래서 이게 워킹 트루를 해 나가야 된다. 오랜 작업이 시간이 걸리는 것을 워킹 트루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분은 조금 독특하게 조금 더 이걸 세분화해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작업과 그리고 어떠면 이 치료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작업으로 이렇게 대배를 하면 어떨까 싶긴 해요. 정신기구에 대한 요청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신기구에서 뭔가를 하도록 요구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걸 요구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unconscious instinctual self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무의식적인 본능적 자기라는 개념을 쓰고 무의식 속에 있는 본능적인 셀프라고 하는 어쩌면 여기서는 결국 인스팅트라는 얘기죠. 자기 셀프 중에 있는 어떤 인스팅트인데 이 인스팅트가 결국은 자기 정신기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본능이라고 하는 게 인스팅트라고 하는 인스팅트도 어떤 여기서는 아주 독특한 개념을 인스팅츄얼 셀프라는 개념을 썼는데 이분이 셀프라는 개념을 굉장히 다양하게 써서 쓴다면 우리 전인적인 셀프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도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의 주인으로서의 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셀프 속에서는 내 몸도 내 바디이고라는 개념도 있죠. 바디이고라는 그 셀프 자체에도 어떤 면에서는 unconscious instinctual self가 본능은 어때요? 인스팅트 이론, 프로이드 이론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본능은 첫째 소스가 자기 바디에 있고 그렇지만 어떤 에임이 무엇을 할 것인가 목적이 있고 그리고 대상이 아브젝트가 어떤 대상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가 있죠. 본능은. 그러니까 대상과 에임이 있고 또 하나는 프레셔가 있다고 봐요. 압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이 프레셔가 있다고 하는 에너지인데 그러니까 우리 신체에서 신체를 뭘로 봤냐면 프로이드는 성감대라고 봤죠. 우리의 몸의 어떤 바디의 어느 부분에서 우리 정신에 대한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네요. 우리 정신기구에 대해서 뭔가 디맨드인데 그 디맨드가 본능은 그냥 본능만 있는 게 아니고 본능에는 이 프레셔가 있는데 우리 몸에서 나보고 뭘 하라고 그래요? 뭘 하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대상이 정해지고 그 대상에 대해서 무엇을 하라고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기구에 전달되죠. 내 이드에서 이고 쪽으로 넘어올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 마음의 삼중 구조를 얘기한다면 저 사람을 두들겨 패라 한다면 대상은 저 사람이고 팬다는 것은 목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마음이 이걸 잘 소화해 내면은 좋은데 이게 마음이 소화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이런 것들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분석 과정에서 피분석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무엇이든지 떠오르는 것을 다 말하라고 하고 있죠.
그럼 분석가가 요구하는 것은 네 본능에서 오는 어떤 욕구나 소망이나 어떤 충동들을 언어로 표현하라는 얘기죠. Say everything이에요. 이 석션은 말하라는데 그 그렇지만 이때 우리가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 say everything이지만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돼. 액팅 아웃은 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중요하게 봐야 돼요. 액팅 아웃을 하면 안 된다. 액팅 아웃을 하지 않고 언어로 표현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액팅 아웃을 한다면 언어로 표현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어떤 우리가 임상에서 중요하다고 하니 액팅 아웃을 허용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이거죠. 액팅 아웃을 해버리면 이 에너지는 그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언어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버벌라이제이션을 우리 현대정신분석에서 하는 얘기도 say everything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해석적인 접근이 아니래도 버벌라이제이션 자체가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아주 멋진 해석 인터프리테이션이 가지 않더라도 버벌라이제이션 자체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욕동이 생겨서 어떤 그 욕동으로부터의 어떤 판타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는 갈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갈등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정신적인 작업을 하고 싶지 않아서 방어를 해버리죠. 그래서 아까 임상에서 그걸 표현해 보세요 하는데 그 사람 표현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걸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그게 페인의 원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언어적 표현을 함으로써 이런 과정을 가는데 이게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워킹 트루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 언어로 다 표현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낫는다는 것은 알아요. 근데 지적으로 당신이 다 얘기하면 됩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금방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치열하게 워킹 트루 과정이 필요한 거죠. 내 심리 극장 안에서는 굉장한 갈등이 생기죠. 이 사람을 잘 돌보고 싶은 욕망도 있지만 아이고 쫓아내버리고 싶은 욕망이 같이 생겨나죠. 그래서 내 안에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되죠. 원문의 23쪽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although what we hear is immeasurably enlarged by all we have learned and may still learn from different theoreticians.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여러 이론가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such learning enriches our clinical work only to the extent that the theories have become an intimate part of our own analytic experience. 이런 많은 이론적인 지식이 임상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어떤 전제 조건이 될 때만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론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임상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반어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이 티어리 자체가 본인의 분석적인 경험의 아주 친밀한 부분으로서 소화된 범위 내에서만 그 스스로의 임상 경험을 통해서 그 이론들이 자기 분석이나 아니면 자기의 임상 경험을 통해서 어떤 애널리틱 익스피리언스 자기의 온 분석적인 경험을 통해서 충분하게 소화된 경우에만 이 이론들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not only the experience of personal analysis and the confirmation that clinical practice brings, but also the continuing self-analysis in which all analysts must engage. 여기서는 아까 분석적 경험으로 이게 충분히 용해된 경우에만 이론들이 도움이 된다. 그 이론을 공부를 하면 많이 도움이 되지만 그 이론은 그냥 공부한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건 분석적 경험의 아주 친밀한 부분으로 용해되어서야만 그 범위 내에서만 이게 도움이 되는데 그러면 그 분석적 경험이라는 건 무엇이냐고 한다면
자기의 퍼스널 어널리시스, 여러분 교육 분석, 개인 분석과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의 임상 경험, 본인이 스스로 다른 사람을 돌봐준 경험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셀프 어널리시스. 모든 분석가가 행해야 되는 자기 분석이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 분석이나 개인 분석이 중요하지만 개인 분석을 하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 셀프 어널리시스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난 수법이 좀 받고 난 교육 분석 받으니까 나는 다 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교육 분석을 하는 이유는 그 분석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결국 여러분들 분석가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니니까 어느 순간은 이러면 독립해서 셀프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과정이죠.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도움을 받지만 어머니가 일정 기간 양육하고 나면 독립해야 돼. 자기 스스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어머니의 기능을 자기가 가져와야 되죠. 분석 과정에서는 분석가의 기능을 분석을 통해 도움을 받다가 분석하는 그 기능을 우리 것으로 가져오는 게 교육 분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분석할 능력을 갖춰야 셀프 어널리시스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셀프 어널리시스가 나는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하청 주어서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셀프 어널리시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셀프 어널리시스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셀프 어널리시스 가지고 가는 셀프 어널리시스는 그거 가지고 큰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캐런 호나이가 셀프 어널리시스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보시면 좋은데, 근데 셀프 어널리시스 한계가 있겠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 살필 수 없는 맹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또 개인 분석을 받는 거죠. 그렇지만 개인 분석을 받는 건 끊임없이 자기 분석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것이라. 그래서 이 자기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기의 개인 분석과 그리고 임상 그리고 자기의 셀프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이거 셀프 어널리시스까지를 통해서 이 분석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배운 이론이 소화되어야 된다. 저는 여기에 덧붙이고 싶어요. 이건 이론 공부는 결국은 이거 자체가 무의식의 차원으로 내려가야만 쓸 수 있다고 봐요. 맥도그의 얘기는 아니에요. 제 경험으로는 여러분들이 여러 공부를 하는 것이 상충을 일으킬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환자층에 따라서는 어떤 어프로치가 필요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여러 이론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으로 의식 속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 무의식 속에 내려가 있어야. 아마 여러분이 비원을 공부하면 이런 용어가 나올 거예요. Selected Fact라는 선택적인 사실들이 우리의 무의식 중에 온다는 얘기. 내담자의 무의식을 만나는 과정에서 임상가의 무의식 속에서 자기 안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것들, 자기 내면에 있는 어떤 것들이 건드려져서 나온다는,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근데 그 속에는 저는 이론적인 우리가 공부한 이론들도 무의식에 내려가 있어야만 이 선택되는 사실로서. 그래, 어쩔 때는 어떤 환자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프로이드적인 어떤 통찰이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코우적인 접근 아니면 현대 정신분석적인 그런 퍼스펙티브에서 이 사람을 이해가 되고 이 사람을 그렇게 돕고 싶은 소망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내 무의식이 나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분석적으로 소화돼 있어야 이론이 의미가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론만 배워서 사람을 돕겠다고 하는. 그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인지 행동 쪽에서는 이 무의식의 세계를 이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지 행동적인 치료를 할 때 의식적인 자각만 가지고 사람을 돕기는 굉장히 힘든 거죠. 왜냐하면 분석 경험들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셀프 어널리시스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죠. A static or dammed up state of being이라고 어떤 상태가 그래 고착되어 있거나 정적이거나 가로막혀 있는 상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철학적인 존재라는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것으로 보여요. 억압되어 있는 구조, 고착되어 있는 구조, 그래서 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태를 뭔가 가로막혀 있는 상태, 이런 것을 지금 스태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 반대되는 걸 엑스태틱이라고 하고 있죠. 엑스태틱이란 말이 EC 대시 스태틱을 써가지고 굉장히 이게 이분이 불란서 쪽에 개념을 가져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엑스태틱이란 말을 대시가 없이 썼을 때 엑스태틱이라는 말이 영어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엑스터시란 말 있잖아요. 엑스터시. 그 엑스터시의 형용사가 에스테틱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근데 이 자체는 굉장히 넓은 개념인데, 여기서는 아까 어떤 고착되어 있는 것이 거기서 고착해서 풀려나는 이완되는 상태를 지금 엑스태틱이라고 쓴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떤 활성화되고 뭔가가 방출이 일어나는 상태, 이완된 상태, 이런 개념으로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엑스태시란 말은 뭐예요? 황홀경을 얘기하기도 하죠. 어쩔 때 황홀해요? 여러분이 모든 것에 해방돼서 기분 좋을 때 엑스터시 상태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요즘 뭔가 환각제를 막았을 때 엑스터시 상태에 있게 되죠. 그래서 뭔가 방출되고 표현되는 이런 상태인데, 어쨌든 지금까지 어떤 고질적인 어떤 병리적인 고착된 어떤 그런 상태에서 그로부터 해방되는 상태, 이런 개념으로 조금은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아주 잘 표현하셨어요. 리비더널 소망이 억압된 상태를 스태틱이라고, 엑스태틱은 리비더널 소망이 표현되는 상태라고 표현한 것도 아주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에펙트라는 말이 어떤 정동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정동 자체가 정서로 느껴질 수도 있고 신체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몸과 마음이 함께 이루어져 있는데, 정서로서는 이 에펙트가 마음 사이키 안에는 등록할 곳이 없으니까 결국 신체에만 이게 표현된다. 이제 그래서 이때는 theater of body가 되어버리는 거죠. 마음으로 갈 때는 theater of mind라고 할 수 있겠는데, theater of body가 출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신체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정신, 사이키가 일을 해야 되는데, 사이키가 일을 안 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결국은 어딘가가 이걸 처리할 곳이 없으니까, 사이키 안에서는, 정신 안에서는 이고나 슈퍼이고가 작업을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 몸이 받아서 몸이 앓는다는 얘기죠. 그게 소매틱한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지금 갇혀 있어요. 포화 클로스라는 개념이 클로스 상태, 포화 클로스, 어떤 무언가가 해결돼야 될 것을 조기에 중단해버린 상태라.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자기가 고통스러울 때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 독특한 어떤 방어 방법으로 정신을 사용하지 않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어른이 돼서 그 패턴을 계속 사용해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작업으로 사이킹 네이버로,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 자체, 우리 사이키 자체가 자기 이고나 슈퍼이고라고 친다면, 이고나 슈퍼이고가 제의를 좀 해서 고통스럽지만 이 갈등을 품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갈등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그게 방어라는 게 뭐예요? 고통스럽지 않겠다는 게. 그래서 우리 마음은, 우리는 구조적으로 갈등 구조, 컨플릭트를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는 이게 인간인데, 이걸 실존적으로 갈등을 우리는 사회와 동물로 태어나 동물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인간의 사회에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갈등 구조예요. 그렇지만 이게 사이키 내에서는 이게 슈퍼이고하고 이고하고 갈등, 또는 이드와 이고나 슈퍼이고하고 갈등,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불편해져요. 이 불편한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은 스플리팅을 해버리거나, 아이들은 배가 아파버리죠. 아이들이 신체화가 일어나죠. 갈등 구조가 생기면. 근데 그럴 때 이것이 충분히 정신적인 어떤 작업들이 일어나서 이걸 소화해야 되는, 그걸 하지 않은 패턴을 어른까지 가져와 버린다면, 어른이 돼서도 어린 시절에 어떤 그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theater of mind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불안전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티어터 바디를 통해서 계속 이게 재현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발달해야 될 정신기구가 충분하게 발달돼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코우식으로 얘기한다면 셀프의 응집성이 생겨야 되는데 셀프의 응집성이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이고의 강도가 약하죠. 왜냐하면 이고가 제대로 활동을 해서 시련을 견뎌내고 갈등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걸 갈등을 자기가 소화해내기보다는 방어를 통해서 만나지 않는 쪽으로만 계속 가버린다고 한다면 그 패턴이 계속 남아있겠죠.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내 바디와 내 마인드가 어떻게 역할 분담을 잘하고 있는 건지 공조를 잘하고 있는 건지 어느 한쪽에다 모든 책임을 밀어놓고 독야청청하고 있는 건지 이거 좀 봐야 되겠죠.